네, 마켓세븐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국내장으로 조금 더 들어와서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봐야 할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네, 오늘 함께 하실 분 소개합니다. 유한타증권 반포 PIB센터 한상혁 차장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주제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주제 보여주세요. 네, 대형주의 추락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량주 위주로 연일 주가가 내리면서 투자자들의 불안이 증폭되는 상황인데요.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4거래일 연속 52주 신저가를 기록 중입니다. 오히려 매수 타이밍인지 의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한한령 완화 움직임에 국내 드라마 제작사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작품들이 다수인데다 글로벌 OTT로 채널이 다각화되고 있다는 점도 호재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K드라마 제작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고강도 게임 규제로 신규 게임 출시를 막아온 중국 당국이 8개월 만에 온라인 게임 신규 판호 발급을 재개하면서 게임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내에서 개별 주가는 엇갈리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펄어비스는 상승했고요. 위메이드는 급락했습니다. 저희는 이 중 두 가지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큰 산이 무너지다. 근데요, 우리 산이 무너지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근접하게 사시는 분과 조금 멀리 떨어져서 사시는 분이 좀 시각이 다를 것 같습니다. 대피하는 그게 좀 다를 것 같은데 우량주, 기술주, 대형주 굉장히 큰 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 우리 셀코리아의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보실까요? 뭐 일단은 외국인들의 국내 증시 매도 이유를 딱 하나로 설명을 하자면 위험자산 회피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위험자산 회피에 관한 이유는 이제 한 가지 이유로 좀 분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워낙 증시의 주변 여건이 지금 불확실성이 좀 많다 보니까 좀 다양한 이유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다시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좀 나타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연준의 부의장인 이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의 그 긴축 계획 발표와 함께 좀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5일에 브레이너드가 이제 빠르고 그리고 더 강한 긴축의 방향성을 확인을 해 주었는데요. 브레이너드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출신으로서 이제 대표적으로 비둘기 인사로 분류되었던 인사였는데, 그런 분이 좀 강한 어조로 긴축을 말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통화 정책에 대한 긴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시장에서 부각된 측면이 있고요. 실제로 그 이후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좀 빠르게 올라오면서 10년물 실질금리, 그러니까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뺀 금리를 말을 하는데, 이 실질금리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마이너스권의 영역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 실질금리가 0에 가깝게 좀 수렴하는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미국의 긴축이 이렇게 빨라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달러 인덱스도 좀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도 달러 인덱스가 한 100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외에 뭐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 중인 뭐 일본의 엔화는 뭐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뭐 러시아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유로화 역시도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신흥국 통화로 본다라고 하면 그닥 좋은 신호가 좀 나타나고 있지는 않죠. 그 원화의 약세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국내 증시를 매수한다, 이런 부분은 좀 기대하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거기에 이번 주는 이제 중국의 코로나 확산세가 그런 외국인의 매도세를 좀 더 부추기는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이 이제 상하이가 락다운이 되고 있고 다른 지역으로 오미크론 확산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상해 같은 경우에는 그 공장이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상해에는 그 테슬라의 가장 큰 공장인 뭐 전기차 공장도 있고 뭐 니오 공장도 있고 전기차와 관련된 수많은 공장들이 있는데, 이런 쪽에서 락다운이 된다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국내 2차 전지와 관련된 밸류체인들이 또 무너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만약에 중국이 지금보다 더 강한 봉쇄 조치를 취하니까 그러니까 생각하기는 싫지만 이게 코로나 확산세가 중국 전역으로 번지면서, 그러니까 도시가 아닌 국가 전체를 봉쇄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좀 부담을 주는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의 경제 봉쇄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국가가 대한민국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현실이 국내 시장이 좀 어렵게 만드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부담되는 요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제도 우리 시장이 중국 시장의 흐름을 고스란히 좀 따라가던데
이런 모습을 봤을 때 현재 국내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중국의 코로나 확산세 이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확산세가 중국에서 조금 멈출 기미가 보인다든지 안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야지만이 외국인의 매수세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은 연준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노력과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에 따른 이런 완화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서방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 모든 게 해결이 되어야만 외국인 매수세가 조금은 더 들어와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중에서 한 가지라도 해결이 되면 좀 들어올 수가 있겠죠. 한 가지라도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문제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히려 삼성전자, 카카오가 매수세가 굉장히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일 매도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10조 원 넘게 매도폭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국내 증시에서 이렇게 유독 시가총액 대형주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역시나 패시브 자금의 성격의 자금도 이탈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돈들의 성격이 그 지수를 추종하는 이 패시브의 성격인지 아니면 플러스 알파를 노리고 있는 액티브의 성격인지 좀 나뉘게 되는데 최근 들어서 글로벌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패시브 펀드의 설정액이 액티브 펀드의 설정액을 압도할 만큼 좀 많이 설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패시브 펀드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고 패시브 펀드 내에서의 그런 이머지 시장의 비중 축소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매도로 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역시 그런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종목이다가 좀 할 수가 있고 아마 삼성전자를 보유하시거나 또는 투자하시려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종목을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의 관점을 가지고 내가 접근을 하겠다 이런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대부분 분들이 중장기 투자를 좀 선호하신다든지 또는 주식 투자를 이제 막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샀다가 물려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당분간은 어려운 국면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도 제한적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추세적으로 반전이 힘들 거라고 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외국인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형주들이 움직여주려면 외국인들이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좀 나타나고 그러면서 패시브 펀드들이 국내 자금에 좀 유입이 되고 이런 모습이 관찰이 돼야 되는데 그런 신호가 아직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한 IT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수요가 감소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수요 감소가 예측이 되고 있다는 이런 전망도 IT 하드웨어 업체들 주가를 좀 어렵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 이런 거죠. 2년이라는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가 전자제품들의 교체 시기가 매우 빨리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뭐 작년에 산 노트북과 TV 등을 매년 바꾸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금 노트북을 사기 위한 검색보다는 여행지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이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에 고스란히 좀 녹아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또 하락이 제한적이라고 보는 이유는 조만간 인텔에서 차세대 CPU 출시가 될 거라는 점이에요. 만약에 인텔에서 신제품이 출시와 관련돼서 일정이 확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IT 업종 전반적으로 분위기 전환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될 것이라 보고 있고요. 그 시간이 그리 멀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추가 매수 타이밍을 분명히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이 올 것 같은데 아마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한 63,000원에서 한 64,000원 정도 이 정도가 온다라고 하면 기회가 한번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가격대가 한 PBR 한 1.2배 정도 수준인데 요 정도에서는 항상 반등을 역사적으로 계속적으로 보여주었던 그런 밸류에이션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3,000~64,000원 이 정도에서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상승의 폭은 그리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7만 원 한 중반 정도? 요 정도까지 한번 노려보시면서 삼성전자를 바라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지금 7, 8만 원대에서 물려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63,000선까지 내려온다라면은 추가 매수의 기회가 열려 있지만 반등의 폭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제한적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와중에 삼성전자는요. 스마트폰 핵심 부품을 중화권 비중을 늘린다라고 또 어제 발표가 났습니다. 지금 중국 봉쇄 조치에 따라서 중국 수출이 조금 어려워질 것 같은데 이게 악수가 아닐까요? 이건 좀 구분해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그런 움직임이 좀 관찰이 되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뭐 OLED 패널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BOE라든지 차이나스타 이런 쪽에서 일부를 조달을 받는 것 같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일부 칩 같은 경우에는 대만의 미디어텍 제품을 조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업체로만 뭐 한정돼서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대만 업체들도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고민이 좀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재 뭐 부품 수급도 원활하지 않는 상황이고 여러 물류 비용들이 상승을 하면서 제품 가격 상승에 압박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비용을 절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대만과 중국 등 중화권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서 시장 진입을 시도해 오고 있었는데 수익성을 확보하려는 삼성전자의 입장과 좀 맞아 떨어진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글쎄요, 이러한 결정이 장기적으로 뭐 삼성전자의 수익성 회복에 도움이 되어서 더 큰 이익으로 다가올지 아니면 뭐 다른 계열사들의 뭐 경쟁력 악화로 다가올지 이거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 그래야지 좀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앞으로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세요. 슬기로운 K-드라마, 혹시 슬기로운 의사생활, 감방생활 혹시 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는데 너무 주식적으로 계속해서 보고 계셔서 그러실 것 같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포함해서요. 최근 국내 드라마가 연달아 중국에서 방영을 재개했습니다.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드라마 제작 관련된 종목에 또 눈길이 가고 있는데 이 국내 드라마 제작 관련주 앞으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거 뭐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아니더라도 국내 드라마 제작사들은 이 오징어 게임 정가우가 완전 좀 다르게 평가를 좀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넷플릭스 내에서 한국 콘텐츠 시간이 지난 2년 동안 6배 이상이 좀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에 대한 팬덤이 그동안 옛날에는 뭐 일부 동남아시아라든지 뭐 아랍권에서 일어났던 일이 지금은 글로벌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 역시 한국에 대한 투자를 매우 좀 가파르게 좀 확대를 좀 하고 있죠. 2020년까지 지난 6년간 한 1조 원 정도를 넷플릭스 한국에 투자를 했는데 올해 한 해에만 1조 원 이상을 투자를 한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6년간 받은 투자액을 한 해에 다 투자를 받게 되는데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 영어권 문화에서는 자막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고 더빙을 좀 더 선호를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더빙 없이 인기몰이를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 말은 컨텐츠 자체가 재미가 없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 제작사들 뭐 양과 질 모두 다 한층 더 발전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흐름 한번 기대해봐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요. 중국이 한한령 제한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작사 관련해서도 높은 시세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CJ ENM은 정작 수혜주로 꼽히면서도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왜 그럴까요? 사실 CJ ENM을 보유하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네. 제가 느끼기에는 이 CJ ENM이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하는지 감이 잡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워낙 다양한 사업을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주가의 트리거가 될 만한 요소가 이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뭐 TV 광고 사업도 하죠. 티빙을 통해서 콘텐츠 사업, 그리고 커머스 사업, 뭐 영화, 음악 사업까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좋게 표현을 하자라고 하면 종합문화 콘텐츠 업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아리송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드라마가 좋을 것 같으면 스튜디오 드래곤을 사는 게 맞죠. 그리고 극장이 잘 될 것 같으면 CJ CGV를 사면 되고요. 뭐 음악이 잘 될 것 같다 그러면 뭐 시장에는 하이브를 비롯해서 SM, 뭐 YG, JYP 정말 많은 업체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CJ ENM은 이거 뭐가 좋아져야지 이 종목을 살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투자자들한테 물음표가 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실적도 작년에 좀 부진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실적도 실적이지만 CJ ENM의 가장 성결되어야 할 문제는 이 정체성 회복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ENM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만으로는 아직 주가 회복이 어려운 느낌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K-드라마 관련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반포 PIB센터 한상혁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